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개의 없는 사유로 석방된 내란숙의 윤석열이 108일 만에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되며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이건 사필 규정이자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데요. 오히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티고 특권처럼 대우받으며 활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쯤 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김건희도 즉시 같이 체포해 구속하라고 말이죠. 24일 오후 5시 50분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단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는데요. 특검이 밝힌 핵심 체포 사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3번이나 출석 요구를 무시했는데도 그간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명확히 적시했는데요. 법 위에 군림하려 들고 공권력의 집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범죄자를 그냥 방치하고 두고 봅니까? 특검 측은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조사에 불응한 자에게 더 이상 시간 끌기와 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검찰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되묻게 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한 차례 체포됐다 어이없는 이유로 석방됐는데요. 그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버젓이 한강 산책, 명품 쇼핑, 지하주차장 특혜 사용까지 누리며 국민을 조롱해왔습니다. 이제 특검이 할 일은 명확한데요. 윤석열 체포영장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돼야 하고 즉시 집행돼야 합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필요한 인력도 모두 준비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며 특별조사실을 요구하는 일부 시각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특검의 이런 발언,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인데요. 특권 없는 수사, 그게 곧 정의입니다.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자진 출석 운운하며 꼼수로 빠져나가려 해도 특검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진 출석 쇼에 말려들지 말고 원칙대로 강제 집행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수갑을 차고 체포돼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법치고 그게 공정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다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많이 늦은 거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24일, 같은 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엔 정말로 김건희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부가 동시에 체포도에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건희는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청에도 불응하며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주 연놈이 쌍으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출석을 요구할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특검이 직접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23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 김건희 관련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등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사들이 이제 특검으로 모두 통합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김건희를 향한 수사가 봉회도에 올랐다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특검 내부에서는 8개 수사팀을 꾸려 16가지 의혹을 나눠 맞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건희의 통화 녹취 파일만 수백 개에 이른다는 사실 때문인 거죠. 이 통화 녹음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인사와 건진법사 전성배까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국정농단 수준을 넘은 정권형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관련자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수사의 열쇠는 김건희 본인 대면 조사인데요. 현재 김건희는 우울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체제가 출범했으니 검찰 조사는 무의미하다며 버티고 있는 건데요.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분명한데요. 24일 김건희 출석을 요구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형근 특검 특별검사본은 김건희가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며 절차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한다면 강제 체포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죠.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 연장 시 최대 150일인데요. 핵심 피의자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강제조사에 돌입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가 특검 조사를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했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끝까지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 김건희의 선택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구멍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특검은 지금껏 보지 못한 강도와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칼날은 김건희를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답할 차례인데요. 이 모든 진실은 김건희 대면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국정농단의 끝이자 진짜 단죄의 시작인 거죠. 이 두 부부가 벌인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은 어디까지가 끝인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질문하시죠. 매번 드시는 분만 드시니까 그래도 오늘 조금 색다르게 저쪽이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방송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인용 그대로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에 관한 특별한 안이라기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안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또 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나 혹은 협의의 계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송미령 장관께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임 이후에 여러 농민단체들이라든지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장관께서 오늘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은 대통령께서 당부하시거나 언급하신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이 또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엔 또 그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또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좀 물가 안정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님께서 비공개 국무회에서 물가 안정 관련된 당부나 지시사항이 있으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통령 영화 24건 중에 탄력세율과 할당 관세 관련 부분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법안들이 올라온 이유도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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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시죠. 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연일 네. 고생 많으시고요. 대통령께서 회의 중에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 요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식약처 보고를 받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뭐 AI를 만약에 통해서 뭔가 좀 더 일의 원활한 그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또 이제 식약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부의 일이라는 게 단일 부처만으로 끝나는 일이라기보다 다른 부처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와 협업으로 빠른 진행을 하되 만약 부처 협의가 잘 안 된다면 꼭 보고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직제별 좌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직제별로 앉지 말고 자유롭게 앉아라 이런 취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번 주 안에 뭐 표결해서 임명 절차까지 마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마저 지켜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국무회의 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부재자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게 관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 부재자가 생기거나 하면 혹은 뭐 차관이 대리 참석하거나 하면은 매번 이렇게 회의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명패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농담과 섞어서 국민들한테는 이게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서 자리를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또 회의 체계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을 하셨고, 만약에 나중에 사후 교정이 된다 혹은 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좀 논의를 거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브리핑룸에 기자들을 향한 카메라가 설치되자 질문이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특정 언론이 던졌던 왜곡된 프레임과 의도적인 물타기, 정치적 공세성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일명 기자 실명 얼굴 공개제가 시행되자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자 기레기는 사라지고 기더기는 숨어버린 거죠. 대신 저널리즘이 돌아왔고 정론직필이 기본이 돼버렸는데요.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언론의 품격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거죠.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데요.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을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들은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왔는데요. 유독 대통령실만은 예외였습니다. 윤석열 시절 대통령실은 브리핑 이후 카메라를 껐고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영상 촬영 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며 국민에게 대통령실 질의응답을 숨겼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 관행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데요. 24일 대통령실 브리핑룸 풍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이어지는 기자 질의응답까지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는데요. 기자의 얼굴과 실명, 질문과 답변이 가감없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거죠. 이런 방식의 브리핑 공개는 무려 18년 전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인데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됐다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대체 얼마를 앞서간 걸까요? 대통령실은 카메라 6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질의응답도 생중계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요. 백악관과 유엔도 채택한 방식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열린 정부와 투명한 소통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제 대통령실도 무성의한 답변으로는 넘어갈 수 없게 됐는데요. 생중계를 통해 모든 발언이 기록되고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왜곡 보도나 특정 언론의 자의적 해석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데요.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질문을 던지는지 국민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정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상황에서 민감한 질문을 던진 기자가 특정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과 언론사가 함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분명히 시대적 전환점인데요. 기자들이 국민 앞에 얼굴이 공개되자 질문이 바뀌었고 언론의 품격도 되살아났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는데요.
기레기가 사라진 자리에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권원유착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저널리즘의 시대를 연 건데요. 이게 진짜 나라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두 가지 큰 흐름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네, 급박하게 돌아가죠. 다른 하나는 또 현 정부 들어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사안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 내용이랑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오늘 목표죠.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사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나왔어요. 6일 만입니다. 와, 6일 만이요. 정말 빠르네요. 이례적인데요. 그 내란 혐의 특검팀이 특수공무 집행방해 뭐 이런 혐의를 들었죠. 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역시 그 소환에 계속 불응했던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특검이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세 차례나 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다, 이렇게요. 유일한 피의자.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 경호처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거나 그 비화폰 문제 같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더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소환 불응 차원을 넘어서 아예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그런 정황까지 보이니까. 그렇죠. 특검 입장에선 뭐 더 시간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무슨 특별조사실 이런 거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요? 네, 단칼에 거절했죠. 원칙대로 하겠다,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사실 뭐 예전에 석방되고 나서 좀 뭐랄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행보들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한강 산책이라든가.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법치 회복이다, 이런 명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또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특검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명품 가방 수수,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탁해 의혹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 경찰, 공수처에 있던 관련 사건 기록들 이걸 싹 다 넘겨달라고 요청했고요. 이제 8개 수사팀을 꾸려서 16가지 정도 되는 의혹을 나눠서 맡을 거다, 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6가지요? 이야. 근데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건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증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통화 녹취 파일요? 아, 네. 그게 이제 김건희 씨가 사전에 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통화 녹취 파일이 수백 개 확보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명품 수수 의혹도 이게 그냥 선물이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뭐 통일교 인사나 건진법사 이런 인물들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 의혹을 넘어서 혹시 정권형 게이트 아니냐, 뭐 이런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던데요. 우울증 때문에 검찰 조사도 계속 안 받았었고. 네, 그랬었죠. 검찰 조사에는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럼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 특검은 24일에 공식적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강제로 구인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예요. 아, 여기도 강경하네요. 네, 수사 기간이 기본 90일에 최대 150일로 정해져 있긴 한데 뭐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이걸 묻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에요. 또 현 정부, 이재명 정부는 운영 방식, 특히 소통 방식을 좀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들 얼굴이랑 실명, 그리고 질문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질의응답 전체를 생중계하기 시작했어요. 생중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후로는 처음이니까 거의 18년 만에 다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백악관이나 UN 방식 이런 걸 참고했다고 하고요. 열린 정부, 투명한 소통,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거잖아요. 그 의지가 반영된 거겠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닐 테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브리핑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가 좀 왜곡되거나 기자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생중계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려나요? 실제로 좀 그런 효과가 있다는 흔표도 나옵니다.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공세적이거나 왜곡된 질문 같은 게 줄고 질문의 질 자체도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언론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시도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민감한 질문을 한 기자가 막 공격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요. 네,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는 좋은데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보호장치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고민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몇 가지 좀 지침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것도 현 정부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아, 국무회의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방송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 방향을 딱 정하지 않고 제출된 안들을 좀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한테는 농민단체들하고 좀 갈등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아, 약간 관계 개선 메시지 같은 거군요. 민생 문제나 부처 간 협업 강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물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뭐 탄력세율이나 할당 관세 같은 거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 부처끼리 너무 칸막이 치지 말고 협업해라. 근데 협업하다가 잘 조정이 안 되면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직접 보고하라. 확실히 좀 속도감이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아, 그리고 국무회의 자석 배치 관련해서도 직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과거 정권의 책임 문제, 특히 특검 수사 상황하고요. 또 현 정부의 어떤 투명성 강화 노력, 소통 방식 변화, 이걸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 그리고 현재 정부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차리려는 시도, 이 두 가지가 딱 교차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엄정한 수사 노력과 또 현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앞으로 한국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